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리 확산되어 있다라는 거.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 곳간에서 인심이 안 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외로운 사회일수록 묻지마 범죄가 늘어납니다. 외로운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와 맞물리면 더 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주의가 결국은 사람이 지위를 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거든요. 능력주의를 우리가 아무리 지지해도 능력주의가 보상하는 층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머지 밀려난 사람들을 아주 이제 무시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학군이 중요해진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를 아이의 교육에 재편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재편시켜서 아이들에게 특권들을 물려주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미 격차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 또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 귀한 분은 약간 사심이 있는 제가 사심이 있다는 뜻이고요. 대학때 절친입니다. 같은 연세대 정외과 동기이고요. 정치학 박사, 정치 철학을 전공한 김만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예. 네. 오늘 김만근 박사 모신 이유는요. 제 친구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 그 한국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이제 발간해 왔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책 한 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의 주제를 우리 모두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모셨고요. 새로 출간한 책은 제목이 외로움의 습격, 부제는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렇지. 아주 무섭죠. 이거 아내가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인데. 나 죽으면 당신 혼자 남아. 그래서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외로움의 습격.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 일단 이게 이 외로움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외로움이란 말 자체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호소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리 확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되게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좀 풍요로운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옛날에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 곳간에서 인심이 안 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들을 돕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단지 서로를 못 도와주는 일들이 그냥 못 도와주는데 그치는 걸까? 아니면 이게 어떤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걸까 했을 때 이게 심각하게는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외로움이 만들어지는 데는 현대인 TV니까 경제적인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격차가 외로움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격차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외로움이라 그러면 그냥 어떤 심리학적 또는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현상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로워지는, 특히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이 외로워지는 이유가 상당히 좀 다층적이네요. 되게 상당히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젊을수록, 그다음에 또 빈곤할수록, 그리고 혼자 살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그것이 사회적 울분과도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치적 포퓰리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외로움이라는 것이 일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로 그냥 단순히 폄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초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좀 궁금하다기보다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외로움이란 단어가 원래 16세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외롭다는 말과 고독하는 말다는 말도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외롭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고립과 되게 맞물려 있는데 이 사회적 고립과 고립 현상이 사실은 나타나게 된 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난 게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현상이다라고 이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롭다라는 말 자체 서양에서 론리라고 해서 외롭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익스피어가 이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외로움이랑 론리로 표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론리. 그러면 고립돼 있다는 건 아이솔레이티드. 아이솔레이트라고 그러죠.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고립과 외롭다라는 건 서로 맞물려 들어가 있는데 고독하다는 것도 다른 겁니다. 고독하다는 건 이게 솔리튜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고독하다라는 말 자체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자신과 마주 앉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로 치면 일기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과 마주 앉아서 반성하는 상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상태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하루를 돌아보고 하면서 나 자신과 그건 꼭 외롭지 그쵸? 않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거는 외로운 게 아니죠. 근데 외로움은 어떤 거냐면 진짜 사회적으로 도움이 끊어져서 내가 호소할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완전히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라고 느끼는 기분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고독은 즐길 수 있지만 그 타인의 도움이 없고 내가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건 즐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실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오래전부터 구분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외로움 이야기하지만 이 외로움이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건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차관이 임명되면서부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외로움부 우리로서는 상상이 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또 미니스터가 이제 장관이니까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이게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막 기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미니스터는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움부 차관이 임명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직책이 하나 임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름은 뭐냐? 고독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동양에서 이걸 구분을 안 해서 쓰는 거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쓰는 개념인데 어쨌든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차관이 임명되면서 외로움이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가 외로워져 왔는데 이 시기부터 갑자기 외로움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부터 어떤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21세기 포퓰리즘의 원인이 바로 이 외로워진 사람들이다. 라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외로움이 아주 이제 대세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요 현상을 처음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들어와 있는 책은 고립의 시대라고 이제 영국에 있는 정치 경제학자 노리너 허츠가 쓴 책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다 외국 사례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야기가 없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 데이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다른 나라 일이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이제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예.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회일수록 묻지마 범죄가 늘어납니다. 외로운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와 맞물리면 더 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이 능력주의 사회라는 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사실은 능력에 따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회냐? 밀려났다라고 하는 건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뒤로 밀려나고 고립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사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노력하지 않아서 밀려난 사람이 부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사회적 인식이 그렇죠.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니까. 능력주의 제재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데다가 또 능력주의 사회는 계속 자기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떨어지는 건 자신이죠.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끝까지 담아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타인을 향한 혐오나 이런 거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능력주의 사회는 나를 불행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내가 있는 기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아주 무작위적으로 표출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묻지마 범죄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밀려난 사람들이 결국은 능력주의 사회니까 밀려난 사람들은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노력한 사람들로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밀려난 사람들을 깔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자꾸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사회적 무시 속에 시달리다가 그러면 자기 사회적 지위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너의 자리를 찾아주겠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21세기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멀리 2차 세계대전 때 누가 있었느냐?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너의 존재감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면 외로워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정치 동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정치학에서도 외로움이 처음 등장하는 작품이 한나 아렌트가 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외로워진 사람들이 히틀러를 어떻게 지지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진다라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못하는 사회고, 그걸 못 참는, 그렇죠, 못 참는 거죠. 왜? 결국은 뒤처진다는 건 무시당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예. 어떤 식으로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올라서고 더 앞서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좀 올라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을 경멸하고 깔보는 그쵸. 이런 현상이 이제 만연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가 두 가지 요소로 능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하나는 IQ로 대표되는 재능, 하나는 노력.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력은 사실은 이분이 성공하는데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교육과정은 되게 비슷하고.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작으니까 여기까지 갈 때 노력하는 건 결국은 아주 이제 비슷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성공은 뭐가 좌우하느냐? 그 노력한 사람들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갑자기 능력주의가 노력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능력주의가 노력주의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도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 밀려난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주의가 결국은 사람이 지위를 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능력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상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서양의 능력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우리 능력주의는 좀 다른데 서양의 능력주의는 죽는 날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마이클 영 같은 사람은 한 사회의 5%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책을 쓴 이게 다니엘 마코비츠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결국은 1%를 위한 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는 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서양에서의 능력주의 아이콘은 뭐냐? 밤을 새워 열심히 일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거예요. 이게 능력주의 아이콘이에요. 한국에서 밤을 새워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간 그쵸, 학생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시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평생 어려운 시험을 한번 통과하는 거거든요. 뭐 고시 같은 이름을 붙는 거. 그러면 그걸 한번 통과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서양의 능력주의보다는 조금 더 보상하는 층이 넓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사회적 보상이 분배를 쭉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한 10에서 12% 정도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그다음부터는 보상 격차가 갑자기 쭉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2018년에 그냥 월급쟁이들을 조사한 평균 연봉이 이제 10% 단위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위 10%에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상위 10% 평균 연봉이 9,9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4천만 원이 떨어져 버려요. 한 단계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툭 떨어지는 걸 실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상 격차가 확 나버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주의를 우리가 아무리 지지해도 능력주의가 보상하는 층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머지 밀려난 사람들을 아주 이제 무시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능력을 측정하는 것들이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그런 시험과 함께 우리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죠.
그 자산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어떤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몇 억, 뭐 이렇게 막 10억, 20억 하는 집을 갖고 있는데 특히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이 된 이게 20, 30대들한테는 아주 이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죠. 왜 기회가 없으니까 너 일을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여기서 잠깐 뭐 조금 책 내용과 약간 별개로 예. 그 의문이 드는 건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운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맞습니다. 어떤 예. 가정적 배경, 사회적 배경, 또 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노력을 포함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요소들을 다 배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를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은 재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회적으로 드러날 때는 노력주의로 완전히 변모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제 능력, 그 재능이라는 부분이 공중으로 증발한 채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노력으로만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돌려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 자기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만큼 무력한 상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능력주의 첫 번째 세대는 정말 우리가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좌우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상당 이게 부분? 그렇죠. 능력주의가 신분 사회를 타파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때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데 이제 능력주의 2세대로 가면 문제는 뭐냐? 성공한 1세대들이 자신의 특권을 2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물림 거죠. 하고 싶어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물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 따라올 수 없는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세습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자본이 나의 노력만으로 쌓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인적 자본이 쌓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예? 할아버지 건물은 갖고 있냐 이거.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정말 내가 태어난 가족적 배경이라는 운이 크게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다른 운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주변에 부모님들이 가진 인적 자본들을 우연히 만나도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 거죠. 사실 자기 노력만으로 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 또 애들은 또 열심히 해요. 뭘 보면 뭘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모든 네.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네. 해서 나는 진짜 안타깝더라니까. 우리 때는 진짜 방학 때 맨날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예, 저 같은 경우 예. 포도밭에 끌려가서 일하거나. 요즘 포도밭에 끌려가서 일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큰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처럼 돼버리는 이제 그런 사이죠. 이 추억 따위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별로 추억이 없는 세대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 그게 예. 난 너무 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런 추억도 부모들이 억지로 돈 주고 만들어주는 추억. 이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을, 좋은 추억을 가지는 아이들, 특히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 가정에서 그런 추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추억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가정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가정사, 우리의 가정사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아이의 교육에 맞춰서 개편을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육시키는 곳, 우리가 사는 곳,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를 어디에 교육시킬 건가? 이런 거에 다 맞추잖아요. 학군이 중요해진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분사회에서 학군이 중요했겠습니까? 학군이 중요하다는 건 능력주의 사회로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군이 중요해진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를 아이의 교육에 재편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재편시켜서 아이들에게 특권들을 물려주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미 격차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물려주는 재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려주는 것에서 넘어서 평소에 물려주는 것들이 되게 다르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누리는 특권을 내 자식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산층 아이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건 큰 위협이죠. 그러면 그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중산층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격차를 벌이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주의가 세습되는 이제 세습주의로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